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광주에서 지인과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가 도주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사실을 알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라 달아났다는 이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은 음주운전과 대포차 등 여러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뉴스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본회의 결과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야바위 짓을 한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국민을 푸대접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최혜병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고 제안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서부전선 철책을 완성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덮친 고급 외제차 운전자가 달아난 지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물론 사고 당일 해외로 출국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일본 집권자민당 차기 총재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당선됐습니다. 오수 도전 끝에 결선 역전승을 이뤘는데 한일 역사 인식에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내왔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주말 서쪽은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동쪽은 가을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태풍이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9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걸 두고 의회 정치가 야당의 반칙으로 무너졌다고 성토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부 정치를 일삼은 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석훈 인권위원이 3년 전 여야 합의로 선출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제껏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다가 연임 선출안 표결에서 뒤통수를 친 의도가 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입니다. 한 의원이 과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탄핵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보복 표결을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는 서로 존중하는 게 관례라며 다수당의 횡포를 멈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서로 믿고 합의 표결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인사에 대한 표결 결과가 부결로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이 지난 3년간 인권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보면 연임해선 안 되는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거나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특별법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적격자의 부결은 사실 당연한 역할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유의지로 선출한 것이고요. 과거 민주당이 최민희 의원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했느냐며 이제와 관례를 따지다니 우습다고 비꼬았습니다. 표결의 전제는 다수결이지 합의가 아니라며 대통령 뒤에 숨어 거부권 정치를 일삼는 여당부터 정신 차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식용계 한 마리당 60만 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다만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석훈 인권위원이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인지 미리 파악한 것 같진 않습니다. 예상 밖 변수에 여야 불신만 깊어지면서 70건 넘는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본회의 성과도 다소 가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당정의 동반 지지율 침체가 이어지며 여권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논란이 당정 갈등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며 김 여사 행보와 사과 여부를 두고 여권 내 내분 조짐도 읽힙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이 거절된 뒤 친한동훈계는 연일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김 여사 문제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보는 사람마다 김 여사 사과를 바란다는 겁니다.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의원님들을 서로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 사과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오는 한 달가량 사이 여론이 더 악화된다면 이탈패 우려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내에서도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갈수록 커지는 김 여사 리스크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읽히는데 친윤계 중진인 권영세 의원도 적절한 시점에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공격의 빌미로 작용할 우려가 적잖다며 섣불리 사과했다가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란 게 친윤계 대다수 입장입니다. 틀릴 것 같으면 당장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것을 빌미로 더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는 이 양자관계가 형성이 있거든요.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 빈손 만찬 평가를 두고도 친윤계 내에서 비판이 잇따르는 등 만찬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만찬 참석자가 가을밤을 즐기는 분위기였다고 평가한 걸 공개 비판했는데 이를 두고 친윤계 최고위원이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맞받는 등 계파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해 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부상하고 있다며 당내 진상규명 TF나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단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김 여사 특검법에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여사 논란 확산 속 여권 지지율 추이에 따라 당 내용이 심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건데요.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 검토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고발한 지 사흘 만에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한 겁니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이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토대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당선 뒤 금품을 주고받는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다만 이제 막 사건이 배당된 만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김 전 의원과 명 씨 사이 금품이 오간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의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지켜봐 왔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의 그 관련해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만큼 공수처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혐의로 고발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 4부는 과거 임시조직이던 특별수사본부를 승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해병대 최장병 사건 외압 의혹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한때 불이 난 방향으로 고속도로 전 차선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 근처에서 강릉 방향으로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는 버스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버스 전체가 불에 타고 있고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연기가 멀리 퍼집니다. 5시 20분쯤 소방차가 도착해 불을 끄기 시작했고요. 오후 5시 36분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버스는 서울에서 진천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안에 타고 있던 버스기사 1명과 승객 18명이 대피하면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버스 후미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엔진룸 과열 가능성 등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때 화재 현장 인근 강릉 방향 전차로가 통제됐는데요. 지금도 한 개 차로로만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보니 차량 흐름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강릉 방향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도로 상황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이번 주말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동쪽은 기온이 다소 낮은 가운데 가을 호우가 예상됩니다. 먼 남쪽 해상에서 연이어 열대저압부가 발생한 가운데 주말쯤 태풍으로 발달해서 다음 주에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이제 곧 10월인데 한낮에는 아직도 여름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서쪽에서는 늦더위가 계속된다고요? 네, 서울의 평년 9월 말 최고 기온이 23에서 25도 사이인데요. 주말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9도, 휴일인 모레는 28도로 평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을 걸로 보입니다. 내일 한낮에 대전은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올라 서쪽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차가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속초 23도 등 낮 기온이 다소 낮을 걸로 보입니다. 또 동풍이 지형에 부딪히면서 동쪽 지역은 호우 수준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고 100mm 이상, 영남 동해안에도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동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과 함께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있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괌 북쪽 약 500km 부근 해상에서 17호 태풍 제비가 발생했는데요. 기상청은 17호 태풍은 일본 남쪽을 향할 걸로 보여 한반도에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이후 발생할 18호 태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호 태풍은 내일쯤 발생할 걸로 보이는데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820km 부근 해상에 있는 39호 열대저압부가 가장 유력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수치 예측 모델이 이 중 하나가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걸로 모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다음 주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태풍이 발생하면 수시 브리핑을 통해 세기와 예상 진로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광주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서울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고가 난 걸 알았지만 술을 마신 데다 경찰 추적이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했는데요. 심지어 인천공항에 가서 해외로 도주하려고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이 옷깃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에 이끌려 유치장으로 향합니다. 지난 24일 새벽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여성이 숨지고 사망자의 연인을 크게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승용차 운전자 30대 김모 씨입니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30여 명까지 동원한 끝에 도주 이틀 만에 서울 강남에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인 데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무서워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CCTV 화면과 술값 영수증을 통해 김 씨가 술을 마신 정황을 이미 파악한 상태입니다. 세 사람이 나랑 먹었어. 이게 영상도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사람이 먹었느니 그 관계도 이제 우리가 영수증하고 있어서. 김 씨는 사고 직후부터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전과 서울에서 도피를 이어갔습니다. 현금만 쓰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심지어 사고를 낸 당일에 인천공항까지 가서 해외로 나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쓰던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추적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다른 범죄에도 연루돼 도주한 게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고려제약의 임직원 2명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들에게 자사약을 쓰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데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번 사건의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 직원들이 경찰의 양팔이 붙들린 채 법원에서 나옵니다. 40여 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이들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납니다. 혹시 혐의 인정하십니까? 리베이트 업계 관행이라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려제약의 임원과 회계 담당 직원인 이들은 회사 영업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사약을 써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도주 등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들에게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번 사건의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올해 4월 고려제약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명단을 확보한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의사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루된 의사들이 리베이트 대가로 골프 접대 등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319명을 입건했는데 이 가운데 279명이 의사로 대형 병원부터 동네 병의원까지 전국에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고려제약 임직원들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의사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전직 우리은행 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 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와 친분을 쌓고 손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혐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임 씨는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와 상부 지시로 대출을 승인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사모펀드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영풍이 경영권을 얻더라도 고려아연을 중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풍 강성도 사장은 고려아연 중국 매각설과 관련해 자신과 MBK 김광일 부회장이 회사에 존재하는 한 중국에 고려아연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고려아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금배추라 불리며 고공행진 중인 배추값이 또 올랐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2만 원대 배추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평균 소매 가격도 한 포기당 9,963원으로 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배추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배추값은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배추 한 포기 소매가는 하루 만에 또 300원 가까이 올라 9,963원을 기록했습니다. 평년과 비교해 38%, 지난해 평균보다는 60%가 뛰었습니다. 담가 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저렴하다 보니 포장김치가 일부 품절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이례적인 폭염으로 여름 배추의 품질이 떨어진 데다 재배 면적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10월 배추 가격은
상순에는 여름 배추가 주 출하가 되어서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겠지만은 중순 이후에는 충청, 강원, 경북 지역 등에서 출하지가 확대되어서 가격은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 관세도 다음 달까지 적용됩니다. 채소류 가격 상승이 기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있는 만큼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 16톤은 검역과 위생 검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에 시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김치 제조 공장이나 외식 급식 업체에 주로 공급되고 가정용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하순부터 출하 예정인 김장 배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수급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가계대출 억제를 주문하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줄줄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시장금리를 거슬러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연 4.08%로 7월보다 0.02%포인트 올라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3.5%에서 3.51%로 0.01%포인트 올라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고 신용대출은 5.65%로 0.13%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올리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3년간 3조 3천억 원씩 건강보험 10조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사직한 전공의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재취업을 했지만 상급 종합병원에 돌아간 사람은 극소수로 나타났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사직한 레지던트 전공의 9,016명의 35%인 3,100여 명이 다른 병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한 병원을 보면 절반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이었고 27%가 병원급 의료기관, 17%는 종합병원이었으며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전체의 2%가 채 안 됐습니다. 순천 시내 한복판에서 10대 여학생이 흉기로 피습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묻지마 범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가 이틀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에서 음주운전 사실도 인정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개요를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26일 새벽 이제 0시 44분경입니다. 이 전남 순천에 있는 그 한 도로에서 이 친구를 배웅해주고 돌아가고 있던 10대 여고생이 이 3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피습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인근에 있던 목격자가 이 싸움을 하는 것인 줄 알고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오니까 이 남성이 도망갔습니다. 현장을 이제 이탈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목격자가 상황을 보니까 이 여성이 이제 공격을 많이 당한 상태였고, 이게 저 남자 알아요? 이렇게 했더니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에 이르렀던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오전 3시경에 이제 다른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 만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거기서 이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흉기로 피습을 했던 이 남성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경찰에서 이 남성의 신원을 확보를 하고 이제 추가적인 사건의 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지금 관련 영상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실루엣만 보이지만 아주 좀 끔찍하고요. 가해자는 어떤 사람으로 특정됐습니까?
예, 일단은 현재 이 CCTV에 나왔던 남성으로 특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 경찰에서 이 남성의 동선을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던 현장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그리고 식당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근데 이 흉기 자체는 주차장에다가 이제 또 버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흉기 감식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에 이제 경찰은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경찰에서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당에서 지금 나와서 이제 이런 범행이 발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이 봤을 때는 식당에서 나오고 바로 이제 눈에 띄었던 사람이 이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이 피해자를 쫓아가서 이런 범행을 한 것 자체가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무차별적인 그런 살인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 부분 무차별 살인이라고 한다면 이 살인의 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정황을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에 흉기를 가지고 여학생에게 접근을 한 건데 이게 술을 많이 마셨다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금 전에 영상을 보면은 주차장에서 달려가는 모습 보면은 술에 취한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주차장에다가 흉기를 버렸다고 하면은 이거 계획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현재 내가 이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 당시에 이 범행 당시에 실제로 뭐 술이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날 정도였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혼자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양을 마셨는지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차장에서 이제 뛰어가는 그런 모습 같은 경우에는 비틀거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이 3시에 이제 체포될 당시에는 만취된 상태였다고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중간에 어떠한 뭐 알코올이 조금 그 농도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볼 것으로 보이고, 그 전체적인 정황을 파악을 해야지 이 죄의 형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이 여러 가지 조사를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을 얼마나 운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동안 식당을 운영해 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흉기로 여고생을 찌르고 또 지나가던 행인에게 또 시비를 붙었는데 범행 동기 혹시 진술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범행 동기를 했는지도 당연히 진술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진술을 여러 가지로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이 핸드폰 포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혹시나 뭐 지인이었다든지 아니면 지인의 지인을 뭐 이렇게 공격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이제 시신에 대해서도 이 감식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신의 이런 부검이나 이런 결과를 통해서도 이 전체적인 조금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남성이 자신이 만취한 상태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혹시나 나중에 뭐 수사 과정이나 기소를 당했을 때 법원에서 좀 감경받으려고 죄를 좀 감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만취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형법상에 심신상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죄를 이제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심신미약이나 상실 상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 술을 이제 마시고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많이 인정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인정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보다는 현재 이 남성이 만약 기억이 남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 범행 동기라든지 경위를 본인이 진술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더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는 것이고, 뭐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범행의 동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동기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를 좀 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추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지금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 중입니다.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이 사형 같은 경우에 그 살인죄 같은 경우에 형법 25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이 법원에서 이 형을 선고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무작위 살인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비난 동기 살인이라는 유형에 포함이 되고, 그 경우에는 기본이 15년에서 20년, 그리고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에서 16년,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는 18년 이상이나 무기 이상까지 굉장히 중형의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무작위 살인이 아닌 보통 동기 살인이라고 한다면 기본이 10년에서 16년, 감경 시에는 7에서 12년, 가중 시에는 15년 이상, 무기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형량 자체가 이 어떠한 유형의 살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동기에 대해서 일단 경찰은 만약이라도 이게 이 무작위 살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동기에 따라서 이 죄의 형태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양형 기준에 이 범주에서 좀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참 참담하기 그지없는데요. 광주 도심에서 고급 외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쳤는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붙잡혔죠, 지금은. 근데 도망갔다가 휴대전화도 끄고 현금 결제만 이용했단 말이죠. 이거는 다분히 좀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제 24일 오전 3시 11분경에 광주 서구의 화정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이 외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추돌을 합니다. 추돌을 했고, 이 오토바이에 당시에 이제 남성 1명, 여성 1명 이렇게 이제 타고 있었는데, 여성은 사망을 했고 남성도 굉장히 중상해를 입은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차량이 추돌한 후에 이게 서서 뭐 구호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500m 정도를 더 운행한 다음에 도주를 하는 모습이 다 CCTV에 파악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남성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도주를 현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 행방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이 핸드폰도 꺼두고, 그리고 또 휴대전화나 뭐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위치 추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현금만 쓰는 겁니다. 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서 또 이제 위치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는 조금 고의로 이런 조금 도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는 이 남성이 인천공항까지 갔던 부분도 CCTV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로 또 도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일단 경찰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찰도 뭐 영수증을 통해서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을 했고, 이 사람도 지금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달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만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검거가 됐기 때문에 경찰이 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예, 저희가 과거 사례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현재의 판례상은 음주운전이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이제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이 도로교통법상의 148조의 2 사망에 따라서 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경우에 처벌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음주운전을 했다는 자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이게 추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부에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외에도 특가법상의 도주치사상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도주를 해서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사망한 상태에서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형에 이제 굉장히 중한 형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현재 이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험운전 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뭐 예를 들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혔다든지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인정될 여지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와 관련해서는 위험운전 치사상 부분도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경찰이 저 외제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박은 그 사람뿐 아니라 같이 있던 사람, 그리고 동승자, 또 도주를 도운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예, 이때 당시에 사고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 발생 후에 이 남성이 도주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이 남성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같이 도주를 하는 모습이 이제 촬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혼자 운전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과 같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가면서 이렇게 운전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뛰어서 이 다른 차량에 탑승을 하고 이동을 하는 모습이 이제 촬영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해준 사람 그리고 또 같이 도망을 갔던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일단 경찰에서는 범인 도피죄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마 이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난폭 운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에 또 처벌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151조에 2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만약이라도 이 도주치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여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죄명을 조금 확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마세라티 운전자, 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가 앞서가던 지인, 그러니까 벤츠를 몰던 지인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이런 사고를 낸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CCTV 영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경적도 울리고 신호를 위반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 사고의 원인 자체가 이렇게 위험한 운전을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이런 사건 사고 전해드리다 보면은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받을 때 가장 법원에서 신경 쓰는 게 도주 우려, 증거인멸시도 아니겠습니까? 전화도 꺼놨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카드 사용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이제 갔던 것은 이제 해외 도피를 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나중에 구속 여부를 따질 때 이게 분명히 작용을 하겠죠. 예, 현재 지금 이 남성에 대해서는 영장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제 곧 실질 심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장 심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현재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굉장히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해서 아무래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마세라티도 그렇고 지인이 운전한 벤츠도 그렇고 각각 다른 법인 소유 차량인데 경찰은 대포차라고 의심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가 난 것이 광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량들이 회사 차량이고 회사들이 다 서울에 소재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이 부분 관련 뭐 다른 범죄 상황까지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남성들이 왜 광주에 있는데 서울 소재의 이 회사 차를 타게 됐는지 그리고 왜 각각의 회사가 다른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이 어떻게 이런 고가의 차량을 타게 된 것인지까지도 경위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마세라티 차량 운전자가 사실은 그 소재지도 허위로 등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벤츠를 탔던 지인이 대포폰을 건넸다고 하는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대목입니다. 사실 일반인은 대포차나 대포폰을 구할 엄두도 내지 않거든요. 어떤 그렇죠.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맞습니다. 이 대포차나 대포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반인이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포 차량이라든지 대포폰을 만약에 사용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다른 범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 관련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대포 차량을 이용해서 인명피해, 사망하는 인명피해까지 났단 말이죠. 처벌 수위에는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뭐 대포 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 뭐 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 뭐 가중되는 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대포 차량이나 대포폰을 사용한 부분은 별도의 처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것이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만 가지고 이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난폭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경위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대포 차량이라는 것만 가지고 뭐 가중 사유가 된다든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년형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굉장히 중한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주치사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한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피해자가 2명이고 중상해란 말이죠. 또 나머지 1명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 좀 중한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주식 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는 인물일 것 같은데 검찰이 122억 상당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 이희진 씨 같은 경우가 이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이 금융투자업을 이제 하려면 원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 매매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 주식을 이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1,700억 원 상당을 매매를 했고 시세 차익을 이제 130억 정도 이제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본 부분이 있었고 예. 또 그리고 뭐 원금과 투자 손실 뭐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이런 범죄 혐의가 있어서 재판이 이루어졌었고 2020년 2월 12일에 이제 확정이 됐었는데 당시에 확정된 형이 징역 3년 6개월 그리고 벌금 100억 원 그리고 추징금이 122억 6,700만 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 추징금이라는 것은 이 범죄로 얻은 이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몰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추징을 하게 되는 거고 추징금이 이렇게 이제 되면 이 검찰에서 이 부분을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굉장히 크고 보통 이런 경우에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추징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이렇게 모든 금액에 대해서 추징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4월부터 이 재산 조회를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좌라든지 또 해외 가상자산 이런 걸 추적을 하고 또 이제 차명 계좌, 차명 부동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추적을 한 끝에 지금 이 122억을 초과하는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의 재산을 확보해서 추징을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지금 압류한 시계 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다 합하면 20억 원짜리인데 하나에 4억 원짜리 시계란 말이죠. 얼마나 호화 생활을 누린 건지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예, 아무래도 지금 이희진 씨 출소 이후에도 굉장히 조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정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를 통해서 추징금 뭐 이런 부분이 환수가 되는데 조금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무리 뭐 불법적으로 얻었다고 의혹이 들더라도 다른 재산으로 이게 추징금이 충당이 되면은 남은 금액은 이렇게 시계 5개처럼 돌려주는 건가요? 아, 예.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시계 5개가 20억 원 상당이기도 한데 예. 이 부분 일단은 이제 추징을 하려고 하였다가 반환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이 확보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재산들이 이 현재 추징금이 120억, 그 남은 게 이제 94억 정도였는데 이 94억보다도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반환을 한 것이고 현재 뭐 그 부분 관련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징금이 이제 다 꽉 찼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긴 하지만 지금 900억 원 코인 사기는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좀 남겨놓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예, 일단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소 전에 몰수 추징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수 추징 보전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기소가 지금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도 검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진행되고 있는 코인 관련 이 혐의에 대해서도 만약에 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여기에 대한 그 수익이 897억 원이라고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추징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이 금액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900억 코인 사기에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에 대한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검찰에서 이번엔 굉장히 뭐 차명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앞으로 그 경우에는 그때는 그럼 차명 재산 이런 것들을 잘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 이만큼의 재산이 있을지도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때는 그때의 상황을 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관련해서는 처벌 수위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관련해서는 일단은 유죄 선고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희진 측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인지가 전제가 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그 피해 금액 부분도 전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죄명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파악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만 인정해 왔는데요. 이제는 이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국제사회의 대응에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과의 대화 복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전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 guess we need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DPRK
not legitimate, but factually real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here to stay for a long time, maybe. 2006년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북한 핵 프로그램은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2주 전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핵탄두를 30개에서 많게는 50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핵탄 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를 의뢰하시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 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로시 사무총장의 분석입니다. 국제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만 논의하는 것으로는 오히려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After that, what? We slam the door, and then have we solved anything? Or are we, on the contrary, exacerbating the conditions for a situation that may go out of hand?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IAEA 수장의 이런 주장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한미일이 확장 억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라는 용어는 의미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지난해 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방벽을 쌓는 등 경계를 강화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이후 서부전선 황해남도 일대에 새로 구축해온 철책이 완성된 모습이 YTN 카메라에 단독으로 포착됐습니다. 또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황해남도 개풍 지역 최전방에서 북한군이 무리지어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사람 키보다 높은 흰색 기둥을 줄지어 세우고 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찾은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현재는 하얀 기둥 사이로 철조망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북한군이나 주민의 탈북을 막기 위해 지뢰와 함께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초 근무를 서는 병사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식별될 정도로 멀지 않은 곳인데 곳곳에는 경계 초소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남 고정형 확성기가 설치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북 방송을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이걸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선이고 또 저걸 크게 틀면 우리 주민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우리 당국이나 군으로 가서 우리가 하는 걸 좀 막아보려고 하는. 북한은 지난해 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관계 단절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휴전선 일대의 지뢰를 매설하고 대전차 방벽을 구축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도로에도 여러 개의 구조물을 쌓는 등 차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진술 조서를 놓고 민주당과 검찰이 장외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하루 만에 문자 메시지 등 증거까지 제시하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위례신도시 등 개발 비리 의혹 45차 공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에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유흥주점 운영자 A씨가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유동규 씨 등이 개발사업 공모 절차 전부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법정에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른 겁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A씨를 조사할 때 작성한 조서가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A씨가 재판에 나와 조서 내용과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검사가 먼저 이야기해주는 내용에 따라 조서가 작성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도 A씨가 조서와 배치되는 증언을 계속하는 것이 의아했는지 이를 재차 확인하는 직권신문을 진행했다고도 짚었습니다.
정치검찰은 오직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진술 조작, 사건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루 만에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사실을 가리기 위해 수사 과정을 호도하고 사법 방해를 한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 실장, 유본, 김 의원이 실세가 맞느냐는 남욱 변호사 질문에 A씨가 시장 측근들이 확실하다고 대답하는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를 통해 문자 메시지 속 인물들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유동규, 김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A씨에게 문자를 보낸 경위를 확인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위례신도시 사건을 마무리한 뒤 대장동 사건으로 넘어갈 계획이지만 진술조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장외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가 받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 변론이 종결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를 재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전 부인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가는 과정에 신 씨가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이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온 서 씨 측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검찰이 어떤 걸 물었는지도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는 대검찰청을 찾아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스토킹에 가까운 비인간적인 불법 수사라고 항의했습니다. 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 가족과 그 주변인을 향한 수사가 광기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한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의 근거를 둔 엄정한 사건 처리를 국민 앞에 증명하라며 불법 수사에 가담한 모든 일을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을 맞아 늦은 시간까지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밤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영동은 계속해서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영서 중부와 호남 동부, 영남 서부에는 밤 9시까지, 전남 동부에는 자정까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웠던 낮과 달리 점점 공기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7도고요. 자정에는 21도까지 내려가는 등 오히려 낮보다 활동하기 좋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늦더위는 계속됩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9도, 모레는 28도로 예상되고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주말 내내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내일까지 오락가락 비가 오겠고 특히 영동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걸 두고 의회 정치가 야당의 반칙으로 무너졌다고 성토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부 정치를 일삼은 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석훈 인권위원이 3년 전 여야 합의로 선출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제껏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다가 연임 선출안 표결에서 뒤통수를 친 의도가 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입니다. 한 의원이 과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탄핵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보복 표결을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는 서로 존중하는 게 관례라며 다수당의 횡포를 멈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서로 믿고 합의 표결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인사에 대한 표결 결과가 부결로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이 지난 3년간 인권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보면 연임해선 안 되는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거나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특별법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적격자의 부결은 사실 당연한 역할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유의지로 선출한 것이고요. 과거 민주당이 최민희 의원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했느냐며 이제와 관례를 따지다니 우습다고 비꼬았습니다. 표결의 전제는 다수결이지 합의가 아니라며 대통령 뒤에 숨어 거부권 정치를 일삼는 여당부터 정신 차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 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다만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석훈 인권위원이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인지 미리 파악한 것 같진 않습니다. 예상 밖 변수에 여야 불신만 깊어지면서 70건 넘는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본회의 성과도 다소 가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9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해 2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3%, 부정평가는 68%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내렸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5%로 가장 높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16%, 소통 미흡이 13%를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2%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8%, 개혁신당은 4%였습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지 물은 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5%를 차지했고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를 위한 조국혁신당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황명선 당 재보선 지원단장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번 선거를 민주당 후보 깎아내리기로 시작한 혁신당이 결국 후보 등록일까지 사과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혁신당 후보가 사퇴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는 무례한 발언이라며 바라는 게 치킨 게임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힘 자랑하듯 지지율이 안 나오니 그만두라는 건 매우 모욕적인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총선에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조 대표가 지난 3월 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3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올리고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를 50% 인상할 계획입니다. 백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체질 개선에 나서는데 상급 종합병원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 즉 의료행위 대가를 50% 높입니다.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가 진행되는 동안은 환자 본인 부담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간 3조 3천억 원, 3년 동안 모두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서 발표했던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 국가재정 10조 원 투입 계획과는 별도 지원입니다. 또 환자의 나이나 기저질환 등을 반영해 중증 분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차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한 환자와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 환자 등을 중증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함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느는데 의사도 고령화되어 65세 이하의 의사 수 비중은 줄어들게 됩니다.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는데 투입 재정의 30%에 해당하는 연간 1조 원은 성과 평가를 거친 뒤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적용됐던 대형 병원 응급실의 전문의 진찰료와 중증 응급수술 수가 가산이 다음 달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방안은 권역 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의 진찰료를 3.5배 올리고 지역 응급의료센터 진찰료는 2.5배 올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 각 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수술 수가를 3배 올리는 방안도 함께 연장됩니다.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된 가운데 진보 진영은 완전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진보 진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인 정근식 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정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에서 단독 후보로 추대됐지만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이 후보 등록을 하면서 완전한 단일화는 무산됐습니다. 월 4억 원이 넘는 임대료 논란으로 재계약 입찰이 잇따라 무산돼 퇴출 위기에 놓였던 성심당 대전역점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레일 유통이 입찰 기준을 바꿔서 임대료를 1억 3천여만 원으로 크게 낮추면서 성심당을 사업자로 다시 선정한 겁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역사 2층에 있는 성심당 대전역점. 관광객은 물론 열차를 이용하는 대전 시민들도 즐겨 찾는 대표 명소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레일 유통이 수수료, 즉 임대료로 월 매출액의 17%를 매긴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해 기존보다 4배나 오른 월 4억 4천여만 원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놓은 겁니다. 성심당은 임대료가 지나치다며 반발했고 폭등한 비용에 재계약 입찰은 5차례 유찰됐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코레일 유통은 감사원의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초 입찰 기준을 바꿔 임대료를 1억 3천여만 원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성심당은 조정된 월 수수료에 맞춰 입찰을 신청했고 운영 사업자로 다시 선정됐습니다. 코레일 유통 측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철도역 상업시설의 공공가치와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성심당 대전역점은 앞으로 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역에서 성심당을 계속 볼 수 있다는 소식에 방문객들도 다행스럽다고 말합니다. 열차 시간, 기다리는 시간에 가족들한테 맛있는 빵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심당 측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따른 결과라면서 좋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자칫 사라질 뻔한 지역 명소를 대전역에서 계속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코레일이 담당하는 수도권 지하철 부정승차 사례가 지난해에만 33만 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 900건씩입니다. 코레일이 이번 주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섰는데요.
우대용이나 청소년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카드 한 장으로 여러 명이 통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레일은 지하철에 이어서 기차 승차권 검사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승객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무임 승차와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기차를 타는 부정 승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하철 부정 승차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상으로는 적발되면 원래 운임의 최대 30배를 부과한다고 돼 있지만 현실의 처벌은 쉽지 않아서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개찰구에서 영무원이 표검사를 하던 과거와 달리 승강장 출입이 자유로워진 지 오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표 없이도 열차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부정승차는 정상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탑승자가 많을 경우 안전상의 문제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법도 다양한데 승차권 없이 타는 무임승차와 승차권 위변조, 짧은 구간 열차표로 장거리 이동, 정기권이나 할인권 부정 사용에다 검표 뒤 구매 취소 수법도 있습니다.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도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경우 2020년 14만 건에서 지난해 24만 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SR도 2020년 4만 7천 건에서 지난해엔 20만 건으로 올라섰고 올해는 8월 말 현재 15만 3천 건을 넘었습니다. 열차 부정승차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일단 부정승차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적발을 해도 엄격한 처벌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철도사업법 10조에 최대 30배 부과를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 적용 기준이 매우 제한적이고 입증이 어려운 데다 강제 집행을 하기까지 물리적인 절차도 간단치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적발이 돼도 대부분은 자진 신고라는 범주로 간주돼 기준 표값의 1.5배 또는 원래 표값 정산으로 끝납니다. 2020년 이후 실제로 30배를 부과한 경우는 SR의 경우 전체 적발 약 60만 건 가운데 단 42건, 코레일은 약 90만 건 중 14건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큰 부분이 부정승차를 방지하지만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철저한 검표는 부정승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과도한 검표는 정직하게 승차권을 구매하고 이용하시는 분께 불편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승차 단속을 강력하게 할수록 정상 승객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열차 회사의 딜레마 속에서 부정승차는 오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보면 영원한 건 없다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영풍그룹은 고 장병희, 최기호 창업주가 1949년 영풍기업사를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풍은 이후 정부의 중화공업 정책에 발맞춰서 석포제련소를 가동하고 1974년 고려아연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올해 50주년을 맞은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세계 1위 제련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이 좋았던 두 집안은 영풍과 고려아연 두 회사 경영을 나눠서 해왔는데요. 영풍은 장씨 일가가 그리고 고려아연은 영풍이 최대 주주였지만은 최씨 일가가 경영을 맡아왔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각 집안이 3세대 경영에 들어서며 사이가 멀어져 버립니다. 최씨 일가가 고려아연 지분을 점점 늘려가며 최대 주주인 영풍에서 독립하려는 의지를 보이자 영풍은 사모펀드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 지분 확보에 나섭니다. 고려아연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경영권이 MBK에 넘어가면 핵심 기술도 중국에 넘어갈 거라면서 핵심 기술진은 모두 퇴사하겠다고 경고를 한 건데요. MBK는 고려아연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바로 반박을 했죠. 영풍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고려아연을 인수하더라도 중국 측에 회사를 넘기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75년 공동경영 2년을 뒤로하고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뜨거운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 이번엔 영풍 강성두 회장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고려아연의 경영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저는 확실히 망가지고 있다. 향후 5년, 10년 후에
아마 고려아연은 빈 껍데기만 남는 회사가 될지도 모르겠다. 고려 아연을 중국에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럴 일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회사에 존재하고 김광일 부회장이 회사에 존재하는 한 고려아연 중국에 안 팝니다. 오히려 고려 아연의 핵심 기술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이 넘어가면 사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K가 아니라 뭐 김정은이 들어와서 경영을 한다 그래도 나는 나와 우리 고려아연 임직원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야말로 그러면 중국 업체 가시려고 그러는 건가? 강 사장은 본인의 노동운동 경력을 강조하면서 인위적 구조조정도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에너지 안보 싱크탱크 SAFE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사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MBK와 중국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언급하고 중국 재련소의 원료 공급 부족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면서 고려아연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핵심 광물 공급망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풍과 MBK가 공개 매수 가격을 75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대항 공개 매수설까지 나오면서 이른바 쩐의 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다음 거래일이 시작되는 오는 30일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차기 은행장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사회 내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소위원회가 가동을 했다며 우리은행장을 비롯해서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7개 자회사의 대표이사 선정 절차가 시작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원 횡령에 이어서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 불거지며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 여부가 금융권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K-테크 패스라는 이름의 특별 비자와 정주 여건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와 교육부, 과기부 등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K-테크 패스 대상자에 한해 2개월 이상 걸리는 비자 심사 기간을 2주로 대폭 줄여주고 부모와 가사 도우미까지 동반 입국을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해외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외교안보 책사가 한국 방위비를 GDP의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평소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를 화나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일본이 최근 방위비를 크게 올렸다며 한국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처럼 GDP의 3에서 3.5%를 방위비로 써야 한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내년 국방 예산이 60조 원인 우리나라가 GDP 3.5%를 방위비로 쓸 경우 20조 원 이상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We need our allies to pitch in. The South Koreans are up to 2.5% of GDP in defense. You know, those numbers need to go to 3% or 3.5% like the United States. So we can burden share with our allies.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때 한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을 더 요구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려는 움직임이 트럼프를 화나게 할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끝낼 경우 트럼프 2기 한미 관계가 시작부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계 첫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의원은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야말로 동맹 가치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the amount of money that the U.S. and South Korea will pay into their military partnership, you know, questions about U.S. troops on the peninsula, things like that. So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tell that story about, you know, what these relationships mean.
김 의원은 공동의 이익과 번영은 협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방위비 분담특별협정 8차 회의가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외교부는 한미가 지난 협의에 이어 양측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차 회의 이후 회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외교가에서는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 조율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몰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서울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고가 난 걸 알았지만 술을 마신 데다 경찰 추적이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했는데요.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이 옷깃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에 이끌려 유치장으로 향합니다. 지난 24일 새벽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여성이 숨지고 사망자의 연인을 크게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승용차 운전자 30대 김모 씨입니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30여 명까지 동원한 끝에 도주 이틀 만에 서울 강남에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인 데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무서워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CCTV 화면과 술값 영수증을 통해 김 씨가 술을 마신 정황을 이미 파악한 상태입니다. 세 사람이 나를 먹었어. 이게 영상도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사람이 먹었느니 그 관계도 이제 우리가 영수증하고 있어서. 김 씨는 사고 직후부터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전과 서울에서 도피를 이어갔습니다. 현금만 쓰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심지어 사고를 낸 당일에 인천공항까지 가서 해외로 나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쓰던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추적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다른 범죄에도 연루돼 도주한 게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YTN은 아트테크를 빙자한 돌려막기 사기 의혹이 불거진 갤러리 K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 김모 씨가 연루된 6년 전 다른 사기 사건을 들여다봤더니 이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미술품을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법을 모방해 더 큰 판을 설계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00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 혐의로 피소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한 갤러리 K 대표 김모 씨. 김 씨는 6년 전 수백억 원 규모의 사기 의혹이 불거진 FMI 글로벌의 부사장이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외환 등 각종 자산에 투자한다며 돈을 끌어모은 FMI 글로벌의 상품 중에는 갤러리 K 아트노믹스와 비슷한 아트인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림을 사면 자신들이 위탁 운용에 수익금을 준다고 홍보했는데 갤러리 K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원하는 경우 회사가 그림을 다시 매입해준다는 내용까지 같습니다. 이제 부자들이나 이제 어떤 기업체들 이런 데들한테 렌트를 해줘서 수익을 얻는다고 했었는데 그런 시스템은 다 방식은 똑같은 것 같고. FMI 글로벌 대표 배모 씨는 투자금 400억 원을 갖고 잠적한 상황.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법원은 김 씨가 이 회사에서 투자 상품 기획과 개발을 담당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국 FMI 글로벌에서 익힌 수법을 갤러리 K에서 그대로 써먹으며 부당이득을 노린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당시 문제되었던 투자 상품 중에 하나가 아트인컴이었습니다. 처벌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서 더욱더 많은 피해를 야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인 김 씨가 도주한 것까지 FMI 글로벌 사건과 똑같은데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를 강요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고, 트럼프 후보는 항복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으로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영토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미국의 리더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I will continue to stand with Ukraine, and I will work to ensure Ukraine prevails in this war. To be safe, secure, and prosperous,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to fulfill our long-standing role of global leadership. 뉴욕에서 유세를 이어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우크라이나에게 항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a surrender. What my strategy is to save lives. I want to save lives. I believe I will be able to make a deal between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Zelensky quite quickly. 해리스 부통령이 중산층의 주거, 의료비 등 현실적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면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던 경제에서도 최근 두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 결과 경제 분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해리스 부통령보다 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보다 차이가 줄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40일을 앞두고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가까이 앞서 승기를 잡았지만 이번 대선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오는 10월 1일에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벤스 상원의원의 부통령 후보 TV 토론이 열립니다.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박빙 구도가 깨지지 않으면서 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 빅매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현지 시간 27일 만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젤렌스키와 의견이 다르다면서도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매우 빠르게 합의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7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해 고강도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레바논 남부 국경도시 셰바가 공습을 당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한 일가족 9명이 숨졌다고 셰바 당국이 전했습니다. 전날 레바논 당국은 이스라엘군이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한 지난 23일부터 총 69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사망자를 더하면 700명이 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난주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를 공격하려고 터뜨린 무선 통신기에는 배터리 내부에 폭발물을 숨기는 매우 정교한 기술이 쓰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레바논 보안당국의 한 소식통은 미국 CNN 방송에 이스라엘이 삐삐의 배터리 안에 폭발물을 숨긴 방식이 너무 정교해서 사전에 탐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2대 게임쇼로 꼽히는 일본 도쿄 게임쇼가 개막했습니다. 1000개에 육박하는 게임사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 게임사도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 확인에 나섭니다. 도쿄에서 최광현 기자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게임 축제 도쿄 게임쇼가 개막했습니다. 지난달 열렸던 독일 게임스컴과 함께 세계 2대 게임쇼로 꼽힙니다. 올해 참가 게임사만 무려 979개, 부스는 3,252개로 역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한국 게임사도 30여 곳이 참여했는데 글로벌 게임 강국인 일본에서 게이머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넥슨은 독일 게임스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카잔의 단독 부스를 운영합니다.
카자는 던전 앤 파이터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콘솔 게임으로 특유의 액션성을 강조한 싱글 플레이 기반이 특징입니다. 던전 앤 파이터의 그 짜릿한 액션성을 더욱더 강화시킨 게임인 만큼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액션 그리고 뜨거운 손맛을 느낄 수 있는 NC 소프트도 370억 원을 투자한 빅게임 스튜디오의 서브컬처 신작 브레이커스를 선보입니다. 브레이커스는 애니메이션풍 그래픽을 특징으로 캐릭터별 특수 스킬을 고려해 전략적인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그런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서브컬처 감성을 잘 살려서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그 세계관을 탐험하는 것이 주된 재미가 되는 그런 RPG 게임이 될 예정입니다. 크래프톤도 구글 플레이와 협업 파트너 부스를 통해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게임 시연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도쿄게임쇼에는 5년 만에 참여한 소니에 이어 일본 유명 게임사들의 신작도 출품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도쿄게임쇼는 아시아권 최대의 게임 축제로 꼽힙니다. 그만큼 일본과 중국, 미국 등 글로벌 게임사가 총 출동합니다. 강력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한국 게임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도쿄게임쇼에서 YTN 최광현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대에서 다채로운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성곽을 배경으로 특수 조명을 이용해 펼치는 미디어 아트쇼가 이번 주말 먼저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최명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가을밤, 성곽을 도화지 삼아 펼쳐지는 화사한 빛의 파노라마. 꿈속에서 정조는 빛이 돼 온 세상을 누빕니다. 정조가 꿈꾸던 유토피아를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만개의 냇가를 비추는 밝은 달이라는 뜻의 만천명월로 정조의 애민 사상이 달빛처럼 백성에게 고루 퍼져 스며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미디어 아트쇼로 가을밤의 멋진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게 됩니다. 다음 주엔 올해 61번째를 맞는 수원 화성문화제가 시민들을 기다립니다. 4일 경축 타종 공연을 시작으로 6일 문화재 최대 백미인 정조도양 능행차 공동 재현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한 시민 참여자가 해경궁 홍씨와 거리 공연자로 나서는 등 시민 참여 공간을 크게 확대했는데 올해 문체부 글로벌 축제 공모 사업에 선정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새빛 축성, 효에 물들다를 비롯한 23개의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관련 부대 행사를 비롯해 퓨전 국악과 해병대 의장대 공연도 추천 목록입니다. 수원 화성 행궁과 행궁동 골목골목까지 다양한 공연과 체험으로 가득해서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정조도양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수원 화성에서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YTN 최명신입니다. 하이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공개 강연에 나섭니다. 민 전 대표는 오늘 밤 9시 서울 이태원 현대카드 구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해서 1시간 40분 동안 강연할 예정입니다.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뒤 첫 공개 행사 참석인 만큼 민 전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의 난임 부부들의 절박한 노숙 행렬, 그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받았습니다. 방심위는 오늘 시상식에서 해당 표는 난임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팩트추적은 지난 7월 아이를 갖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한의원 앞에서 노숙까지 감내하는 난임 부부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난임 정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보도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0일부터 단거리 국제선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에게 뜨거운 커피와 차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노선은 운항 시간이 2시간 반을 넘지 않는 일본과 중국, 타이완으로 향하는 14개 노선입니다. 이들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앞으로 차가운 커피와 차만 제공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 당연히 건강에 좋겠지만 그게 또 실천하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런저런 상황들로 운동을 못 가거나 자꾸 미루게 되는데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아닌 주말에 몰아서 운동을 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50분의 준할 정도의 운동을 중강도 이상으로 하게 되면 건강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운동을 못했다면 주말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이번 주말에도 태백 산맥 서쪽 지방에서는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내일 29도, 모레는 28도 보이겠는데요. 반면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동해안에서는 낮에도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강릉 23도, 모레는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시작된 영동에는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60mm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충북과 영남 내륙에도 약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휴일인 모레에도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고요. 10월의 첫날인 다음 주 화요일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늦더위도 꺾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